이번 시간에는 내분비 질환들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강의 소개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내분비학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검사들이 존재를 하고 내분비 질환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검사들이 여러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검사들도 굉장히 이름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이해해야지만 내분비학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가 있고, 내분비학은 특히나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떤 검사를 다음에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분비학적 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내분비학적 검사는 첫 번째 단계로는 이 병이 있는지 아닌지를 선별해내기 위한 선별검사가 보통 첫 단계로 존재를 하고, 선별검사 이후에 정말로 그 병이 있는 게 확실한지를 확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두 번째 단계인 확진검사가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일부 질환들에 대해서는 확진이 된 이후에 그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시행하는 세 번째 단계인 감별검사까지 존재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분비학은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외워야 되는 검사 개수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각 경우마다 그 다음 단계에 시행해야 될 검사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내분비학적 검사들의 종류, 그 검사들의 원리,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그것들을 사용하는지, 왜 그 검사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어야 되는 개념은 뭐냐면은 내분비학 검사의 첫 번째 단계에서 하는 선별검사와 그 이후 단계에서 하는 확진검사, 그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감별검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왜 그 검사를 각각의 단계에서 사용하는지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론에서는 이 검사들이 주로 어떤 종류의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이후에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하게 되는 검사는 선별검사입니다. 이 질환이 있는지 의심이 될 경우에 제일 먼저 걸러내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영어로는 스크리닝 테스트인데 이름 그대로 스크리닝을 해내기 위한, 선별을 해내기 위한 검사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선별검사의 특징들은 대개 어떠냐면은 다른 뒤에 나오는 확진검사나 감별검사는 검사를 하기 직전에 선별 조치가 보통 필요합니다. 뭐 인슐린을 투여한다든지 당을 투여한다든지 아니면 밤새 검체를 모은다든지 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데, 선별검사는 일단 이 병이 있는지 아닌지 의심이 될 때 걸러내기 위해서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가 힘들게 되죠. 그래서 선별검사라는 거는 대부분 별도의 사전 조치 없이 할 수 있는 검사들이고 대개 하루 중에 아무 시간에나 측정해도 되는 검사입니다. 뒤에 나오는 확진검사나 감별검사 같은 경우는 특정 타이밍, 예를 들어 아침에 재야 된다거나 저녁에 재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선별검사는 대부분 보통 환자들이 외래로 왔거나 입원 환경에서 처음 의심될 때 아무 때나 측정해도 되는 검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높은지 낮은지만 보면 되는 정도에서 스크리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성장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의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은 소아에서는 거인증, 자이겐티즘을 일으키고, 성인에서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은 이미 커다란 성장은 끝나 있기 때문에 말단부가 커지는 말단 비대증, 아크로메갈리라고 하는 병이 생기게 됩니다. 말단 비대증이 의심되는 환자가 왔다고 했을 때는 맨 처음에는 선별검사로서 혈중 IGF-1 농도를 잽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죠. 아니, 성장 호르몬이 많아서 생긴 병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바로 성장 호르몬 농도를 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측정해도 되는 수치가 아닙니다. 왜?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하루 일중 수치의 변동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밤에 잠을 잘 자야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돼서 키가 잘 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만약에 내가 성장 호르몬을 가지고서 말단 비대증을 검사한다고 치면은 밤에 체열을 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마치 성장 호르몬 과다증처럼 보일 거고, 낮에 측정을 하게 되면은 성장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감소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마치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수치가 많은지 적은지를 보기 위해서는 일중 변동이 있는 수치인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성장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수치들 중에서 성장인자, IGF-1이라고 하는 성장인자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성장 호르몬과 달리 일중 변동 없이 일중 농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IGF-1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적인 성장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높아지고 평균적인 성장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면 낮은 상태로 일중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IGF-1 농도를 우리가 스크리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 IGF-1 농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현재 성장 호르몬 수치가 낮아 보인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은 성장 호르몬이 평균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 호르몬 과다인 걸 의심을 하고 확진 검사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쓰이는 확진 검사라고 하는 거는 보통 현재 호르몬이 많거나 적은 거가 정말로 병적인 건지 우연에 의한 거나 일중 변동을 일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고, 앞에서 선별검사는 별도의 조치 없이 아무 때나 시행할 수 있는 검사라고 했는데 확진검사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전 조치를 가지고 특정 시기에 측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겠냐면은 이렇기 때문인데, 확진검사들은 대부분의 경우 어떠냐면은 현재 상태에 반대를 유발하는 조치를 해도 변화가 못 되는 걸 통해서 보는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다증의 확진검사는 뭐냐면 해당하는 타겟 호르몬의 농도가 감소해야 될 상황을 만들어도 못 감소시킬 경우에 과다증으로 확진을 하는 겁니다. 이 말도 역시나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성장 호르몬이 과다인 말단 비대증 환자 같은 경우는 성장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될 상황이 돼도 계속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병이라는 겁니다. 성장 호르몬의 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혈당이 낮으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올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현재 성장 호르몬이 높게 나왔을 때 이게 혈당이 낮으면은 정상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혈당을 끌어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성장 호르몬이 많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단 비대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한테 혈당을 넣어줍니다. 이건 뭐냐면 75g OGTT는 75g 경구 포도당 투하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몸에다가 혈당을 막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혈당이 오르겠죠. 안 그래도 당을 넣어서 혈당을 막 올렸는데 혈당을 높이는 성장 호르몬이 더 나오면은 항상성을 유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도저히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못 되는 상황, 성장 호르몬 억제가 일어나야 될 상황을 만들어도 성장 호르몬이 억제되지 않고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우연히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혹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될 만한 상황이라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많이 분비를 하는 거니까 정말로 과다 분비증이라는 병이 있다라고 판정을 한다는 겁니다. 예시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예를 들어 성장 호르몬 수치가 낮은 사람이 나왔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혈당이 높다고 하면은 혈당을 높이는 성장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성장 호르몬 저하증 환자가 아니더라도 측정하는 시기나 환경에 따라선 성장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낮은 순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성장 호르몬 저하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다라고 우리가 확진을 해주려고 하면은 성장 호르몬이 늘어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못 올리는 경우에 저하증이라고, 찐 저하증이라고 우리가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다증 확진 검사에 반대되는 짓을 하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 올라가야 할 상황을 만들어도 못 증가시키면 저하증으로 확진을 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는 작용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혈당이 높아서 성장 호르몬이 덜 나와야 되는데도 계속 높으면 과다증을 확진한다 그렇습니다. 그럼 저하증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정반대로 인슐린을 투여를 합니다. 인슐린을 투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혈당이 낮아지죠. 그럼 혈당이 낮아지면 이 혈당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린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인슐린 투여에서 혈당이 낮아졌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 호르몬이 증가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우연히 성장 호르몬이 낮게 나온 게 아니고 찐으로 저하증이 있는 거다라고 그제서야 판정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어떤 호르몬이 과다할 경우에는 이 호르몬이 억지로 양이 감소해야 될 만한 상황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소가 안 되면 이 사람은 찐으로 병적으로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그제서야 확신을 하는 거고, 저하증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이 낮아진 호르몬이 억지로 올라가야 될 만한 몸 상황을 만들어도 도저히 증가를 못 시키면은 이건 찐으로 저하증이 있다는 것으로 확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현재 호르몬이 많거나 적은 게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반응인 게 아니고 항상성과 무관하게 지금 이 사람들이 많이 분비하거나 적게 분비하는 병이 있다라고 그제서야 확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2단계 확진 검사를 통해서 어떤 호르몬이 과다증인지 저하증인지가 확진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원인이 하나인 경우도 있고 원인이 여러 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병적인 상태를 만든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시행하는 단계의 검사가 간별 검사고, 이 간별 검사는 있는 질환도 있고 없는 질환도 있기 때문에 강론에서 제가 있는 경우들에 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처럼 내분비학에 있는 상당수의 질환들은 1단계로 선별검사, 별다른 조치 없이 아무 때나 측정해도 이 사람이 대충 많을지 적을지를 대충 알아볼 수 있는 선별검사가 존재하고, 그 다음으로 확진검사, 진짜 이 사람의 호르몬 농도 변화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이거나 아니면 일중 변동 때문에 우연히 높거나 낮은 거가 아니고 진짜로 병적으로 높고 병적으로 낮은지를 알아보기 위한 확진검사랑,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진단을 하기 위한 간별검사라고 하는 세 단계의 검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각각의 검사가 또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고 두세 개씩 있는 질환도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지만 그것들을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확진검사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성장호르몬 과다증의 확진검사는 뭐라고요? 당을 혈액에 넣어도 그로스 호르몬이, 성장호르몬이 억제되지 못할 경우에 확인을 한다 그랬으니까 혈액으로 당을 넣는 주사를 억지로 맞아야 될 겁니다. 이런 작용을 해야 되고, 저하증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을 투여해 본다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단순히 체열만 하는 거에 비해서 더 노력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그 다음에 환자가 고통을 받게 될 일이죠. 당을 부하를 하든 인슐린을 넣든 간에 이 사람은 고혈당이나 저혈당을 맞이하게 될 거니까 환자한테 어느 정도 영향이 가게 되는 검사죠.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선별검사를 통해서 환자한테 이러한 힘든 일을 안 하더라도 1차적으로 걸르는 작용을 하고, 스크리닝 검사에서 걸러진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확진 검사를 해서 최종 진단을 하는 두 단계를 거침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환자의 진단을 하기 위해서 비용, 시간 효율적이고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진단을 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쩐 호르몬이 과다증인 것 같을 때 매번 확진 검사를 하면은 환자들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선별 검사를 통해서 사실은 아닌 사람들은 다 빼내고 선별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서 이 사람은 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확진 검사를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별검사, 확진검사, 간별검사로 가는 플로우를 제대로 이해하고 왜 이런 단계로 검사가 구성되었는지 이해를 하려면은 결론적으로 환자의 내분비 질환을 만드는 용의자들의 목록, 예를 들어 성장호르몬이 과다하다 그랬을 때 이런 걸 일으키는 병의 종류들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가장 적은 수의 검사랑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환자의 원인 질환을 딱 찍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강론을 이야기할 때마다 용의자의 목록인 원인 질환의 목록들을 보고 그것 중에 어느 놈이 범인인지 알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간별 검사들, 간별 포인트들을 설명을 듣고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가장 비용과 시간 효율적이고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진단 플로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 플로우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떤 병들이 있고 이것들의 간별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그 복잡한 표를 굳이 외울 필요 없이 내 스스로가 이해를 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선 용의자가 누구가 남았으니까 다음엔 어떤 검사를 해서 얘랑 얘를 구별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조금 덜 외우거나 아니면 좀 덜 헷갈리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